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좀 걱정되는 게 그 팟캐로만 들으신 분들은 뭔가 하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저희가 네, 음성으로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정말 스타트업을 너무 멀리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만큼 성장했던 이유는 미국은 스타트업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저는 답을 몰라요. 근데 오늘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곳까지 와주셔서 같이 얘기를 한다는 나름 자체가 전 변화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드셨고, 더 궁금한 거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셨는지 누가 이렇게 돈을 어디서 이렇게 돈을 넣어주신 건지 우리가 좀 쌍스럽다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하셨죠 이걸? 시작은 처음에 사업을 30대부터 시작하셨다고. 예, 저는 한 30 중반 정도에 첫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첫 사업을 할 때도 좀 남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홍콩에서 투자를 좀 받고 외국에서요? 심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사업을 몇 년도에 심천에서? 2002년도입니다. 와, 그때만 해도 심천 정말 맞습니다. 제가 예. 왜냐면 심천을 전 또 꽤 가본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심천 생각하면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장 같은 거 있었어요. 그 공산품 시장 큰 거. 아시는 분은 그때 심천 생각하고 지금 가시면 기절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심천 생각하면 그때랑 완전히 다르고. 그때 저희가 왜 심천을 갔냐면 중국이 2002년도에 WTO를 가입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그 통신 시장을 개방을 했고 저는 이제 삼성에서 통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 삼성전자죠.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통신 시장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뭐 다른 데보다는 중국이 훨씬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첫 사업을 2002년도에 심천에서 했고 그때 이제 화웨이나 GT랑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화웨이. 그때도 대기업이었나요? 화웨이? 뭐 중국에서는 거대륜화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큰 4개 이제 통신 회사 중에 한 회사였었고요. 현재 남아 있는 거는 화웨이하고 중싱이라 GT만 남아 있습니다. 큰 회사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전에 있던 직장에서 중국의 그 증권사 한 군데와 제휴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을 가면 상해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우리한테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중국 분들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하웨이 같은 경우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도둑질 하려고. 아이고. 네, 진짜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희 나라 금융회사는 상대 안 해줍니다. 그 회사가. 이런. 그럼요. 정말 일찍 시작하신 거네. 그 당시 선전은 제가 갔다가 정말 충격, 화장실도 후졌고 그때만 해도. 화장실을 다 열어놓고 볼일 보고. 그래요? 지금 선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떤 하시다가 돈은 많이 버셨어요 그때? 한 2년 정도 사업을 거기서 했는데 가자마자 사스가 2002년도에 또 창궐해가지고 추억에 또 사스가 또 10개월 정도는 비즈니스가 올 스톱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거치고 나니까 저희가 그 GT랑 같이 어떤 뭐 JV 만들자 이런 이야기 과정 중에 국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슬픈 고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러셔서 그다음에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스타트업을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항상 IPO 거의 전 단계 정도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면 엑시트에 관한 고민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누가 장애 투자를 했건 뭐건 관심 없다가 선정됐어? IPO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오너들께서 사장님 고생하시다가 팔아요 이거를. 팔면 그때 관심을 데스밸리라고 하죠. 그렇지. 한국은 잘 안 되지만, 그렇지. 한국이 그 M&A 시장이 좀 돼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이게 좀 돌아가는데, 근데 이게 제가 요새 이제 송치호 연구원이 하도 이쪽을 다니면서 배운 게 정말 여기는 멤버들끼리 처음 경영진 모였을 때 이게 동지애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 없이 모인 사람들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났고요. 직장에서 삼성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좀 면밀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속아서 그럼 다 왔던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미래 핵심 파트너를 또 그냥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고 그 마음에 10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한두 명 정도는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심점이 없다는 거. 누가 하면 나도 한번 나가서 해볼 텐데 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욕망들이 강해서 제가 그냥 그것을 이렇게 좀 총대를 매셨네요.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 보통 이제 가족도 있고 막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나와집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어떤 환경은 저희 아버님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셨고 사업가의 그다음에 피해를 집안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때가 되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게 이상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결혼할 때도 지금 와이프한테 조만간 사업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이 있으면 결혼을 하자라고 했고 뭐 저 흔쾌히 동조해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저희 여기 오셨는데 방송도 아니고 이게 뭘 좀 어떤 분들이 듣길 바라냐면 젊은 세가 창업을 꿈꾸는 분들 있고 그렇죠. 직장 다니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SK 삼성전자 그 최근에 보면은 제가 좀 재밌었던 게 VC 말고 CVC 기업 관련 창조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에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회사 VC. 그런 것들이 의외로 활발하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조사. 제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사내에 그런 투자해서 이제 이렇게 스피노프까지 하는 그러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벤처가 막강해지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갈수록 그 기업에 계신 분들도 제가 아이템 보다가 내가 직접 할까 하신 분들 나올 것 같고. 예, 근데 몇몇 막상 봤습니다. 2000년대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조언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있어라. 우리나라의 앞으로 수출품이 뭘까라고 보면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일단 국내에서 IPO 시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해외로 팔려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4만 불, 5만 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전무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전무님 진짜 좀 그만 푸시죠 대표님. 이제 우리 말하기 불편해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 M&A 시장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게 됩니다. 안 막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도 M&A가 우리나라가 참 그렇죠. 이게 뭐라고 보세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되는 저는 그 혈액순환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오지만 아이디어만 갖고 이 사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좋은 자본과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뭐 그렇죠.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제대로 된 기업이 나오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는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열정만 갖고 창업을 기술만 합니다. 있으면 맞습니다. 네. 근데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후배 어떤 젊은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뭐 제2의 뭐 드롭박스라든가 그렇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한국어가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의도 어떤 저희 같이 투자나 어떤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의 결과는 사실 재무적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결론이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결과도 재무적으로 표현될 뿐이에요. 사실 이거를 스타트업을 보다가 약간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보다가 재무적인 게 생각보다 상당히 약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의도와 연결돼서 여의도의 어떤 그런 젊은 인재들이 스타트업 기업과 결합해서 이 재무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돈을 여기서 땡겨오고 소위 그렇죠. 현금 소진율 같은 게 가장 문제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감히 투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제가 좀 잘 모르고 드린 말씀인가요? 어때? 잘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 궁금해서 이건. 창업을 하는 사람도 그냥 기술만 보고 내가 기술 잘 하고 내가 열정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다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좀 무지하다라고 봐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5년 버티고 10년 버티고 그러면 뭐 자리 잡고 또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전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 그냥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본과 그다음에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집단과 그다음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 있는 집단들이 잘 만나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송초연구원이랑 꿈꾸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표님 같이 이렇게 2000년대부터 고민하신 분들이 그렇죠. 정말 우리 같이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미국은 뭐가 강점이냐? 개인들이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난리 날 때도 한 10년, 20년 보고 투자해 준단 말이에요. 그 양질의 자금을 갖고 하니 기업은 현금 소진 걱정 안 하고 돈 좀 모자르면 그 주주들 불러서 아, 돈 좀 더 내놓고 이게 돌아가야 되지. 정부가 우리나라 VC만 맨날 뭐 달린 것 같고 VC 만나고 이거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네, 여러 반말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난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냥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유교 사상 이런 것들도 유교가 여기 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창업을 하면 이거는 내 거야. 그 오너라는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더하고 그러네요. 경영하고가 저는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창업을 하면 모든 리스크 내가 쥐듯이 이 회사 다 내 거야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대표이사가 다 보증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만 안 되면 그쵸. 내가 그 망한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될 때 좀 챙기자. 더더욱 그게 이제 투명해지지 못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VC 같은 곳이나 어쩌면 그 장외 기업들을 돈을 펀딩해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말하는 그 어떤 그 네트워크만 의존하니까 굉장히 그 뭐냐 이렇게 돈이 뭐가 달린 돈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조건 달린 돈들. 맞습니다. 예. 그게 제가 이게 이 시장 그 좀 공부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조건 달린 반을 받으니까 결국 그 기술 외의 것들 신경 쓰다가 결국 도태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저는 정부가 뭘 해줄 수 없다 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서 돈 있는 곳에 투자 자금들이 이쪽에 좀 흘러 들어가는 물꼬를 그렇죠. 열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마치 내가 투자처럼 봤지만 돈이 될 것 같다. 우리 그렇죠. 방송 듣는 분들도 야 쟤네 이리온 또 윤센 또 이상한 짓 한다 그러는데 투자할 거 없다고 다들 고민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유세님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트업 투자가 워낙 또 잘 모르겠고 어렵고 낯설고 이게 스타트업의 지분을 뭐 그래서 이게 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뭘 사고 그러니까. 팔아 이런 거조차 모를 정도로 다들 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자금들이 이제 많은 이렇게 좋은 양질의 스타트업한테 흘러가는 좀 과정이 있으면 이게 좋겠다. 서로 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막혀 있으니까 그 사기꾼들을 나오는 거야 이 안에. 그렇죠. 사기꾼들이 가운데서 비상장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오늘 이게 우리가 뭐 이거 왜 하나 하신 분들이 갑자기 매니저 제 아는 동생이 형 무슨 뭐 이제 뭐 장외 투자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한번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의 이 부분들이 아마 말씀하셨던 게 장외 투자, 장외 주식 같은 것들이 좀 불투명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투명해져야 돼.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야. 그렇죠. 사실 한 이쪽에서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한국의 규제 리스크라는 게 정말 이게 내가 멘토를 만나봤는데 나보러 헛소리 한다는 거야. 한번 해보라는 거야. 돈 문제도 아니고 뭐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예. 왜 그런 거죠? 아니 혹시 이거 뭐 정보 관계자는 아니니까 이게 제가 그걸 진짜 똑똑한 친구들인데 손 접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인가 7년 하다가 사업적인 규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아니 있어. 해외에선 다 할 수 있는 거야. 못해. 이거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자체가 뭐 포지티브 규제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 네거티브 규제 해가지고 그 불법이 아닌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떤 산업화되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뿌리 박혀 있어서 무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저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이 아니고 규제 혁명이라고 규제가 보거든요. 중요한 단어네요. 4차 산업혁명은 규제 혁명이다. 그래서 테크닉은 이미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산업과 산업 또는 직군과 직군 또는 뭐 이런 그 장벽이 무너져야 되고 장벽이 무너지려고 하면 거기에 어떤 법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가 헐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우버라든가 뭐 그렇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되게 너무 많이 큰 듭니다.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송철 연구원이 오늘 들으실지 모르겠다. 운영사 대표님 내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점심 먹자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너무나 일반화된 게 한국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뭐 우버 이런 큰 것까지도 아니고 너무 사소한 비즈니스마저도 다 막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고민이 파이낸스적으로 재무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표님이랑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왜 정부가 이걸 계속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계신 분들은 다 모여가지고 정부한테 이게 다 얘기하죠. 뭐 제가 직접 말씀드려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능력은 안 됐지만. 네, 그러면 뭐 네. 이걸 계속 탓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뭐 않나. 협의체 같은 게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네요. 거기에 가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거의 이제 1년 반, 2년 다 돼가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못 느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창업을 이제 아까 하드웨어 쪽을 말씀드려서 그래도 저희가 지금 딥러닝 의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된 겁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한번 했었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창업을 지금 이제 딥로이드가 두 번째 회사인데요. 딥로이드 창업을 할 때 그때도 소프트웨어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술 용역 형식으로 시작이 됐고 가치를 인정을 전혀 안 해주시더라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죠. 공수로 따져요.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에 있는 작업자가 하루에 몇 개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기술에 대한 난이도라든가 이런 기여도는 전혀 없고 그냥 맨먼스로 따지고 그것조차도 이제 처음에는 요구사항이 이만큼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건 마찬가지로 비용을 처리를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하드웨어는 물건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개하고 10개하고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업 한 1년 차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하드웨어에도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중반까지는 거의 하드웨어가 메인처럼 보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요 딥러닝은 그러면 뭐 요 영상 판독 그리고 뇌동맥 요쪽은 어떻게 그러면 그 한 4년 전쯤에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얼 IoT 해가지고 IIoT라고 해서 거기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딩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계속 이게 우리만의 어떤 색깔이 없다. 남들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걸 잘하는 거는 독일 회사들, 독일이요. 일본 회사들, 그리고 아주 싸게 만드는 거는 중국 애들. 그러면 우리는 어중간하게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접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이제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좀 파다 보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 있다. 아니 공부하시면서 한 거네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은 안 된다. 무조건 처음 하던 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공부하시다 그냥. 그래서 피벗하신 거죠, 그렇죠? 완전 그 피벗을 하드하게 좀 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딥러닝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봤고 그러면 분야는 어떤 분야로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지인 중에 의사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의료 영상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알파고가 나오고 이러면서 때가 딱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한 2014년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연도인게요. 2013년이 이게 머신러닝이 이게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도입이 못 되다가 머신러닝의 그 개념적 문제점이 해결이 딱 된 게 20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파고 나오고 딱 피벗하신 그 시점이 머신러닝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너무 빨랐어도 우리가 버티지 못할 텐데 정말 약 한 1년 정도 이게 사람들이 인지하기 1년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플리토 이정수 대표님이 얘기했던 사업의 운에 해당되는 영역. 그래서 이쪽인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말씀하신 김에 동영상 판독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미 그걸 하던 회사들은 이걸 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방식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면 내 다른 것들이 기존 매출이 뺏기죠.
없어지는 이런 것들. 그런 그-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노키아도 신비안이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도 출시 못했던 거는 피처폰이 매출의 뭐 8, 90%를 차지하는데 그쵸. 스마트폰이 나오면 피처폰 시장이 다 잠식돼 버려요. 예, 예. 진해 시장을 죽이는 거니까. 예, 예. 이게 해당되는 거구나 여기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는 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제 창업은 뭐 이 정도에서 그럴까요? 네,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제 얘기해 그래서 들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네. 에피소드 넘어갈까요? 네.